자, 안녕하세요. 자, 저희 오늘 371쪽에 부채에 나갈 차람 얘기죠. 부채. 그렇습니까? 371쪽. 자, 부채 피시고 오늘 부채에서 자본까지 들어갈 겁니다. 자본. 자, 우리 부채에서 시험 문제가 부채를 잠깐 보면 부채에서 시험 문제 나올 것이 일단 기본 개념이 있어. 개념을 알아야 돼. 항상 그 단원별로 개념을 꼭 알아야 돼. 개념을.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충당 부채가 있어요. 충당 부채를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사채. 이렇게 세 단어를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가 각각 하나씩 나올 수도 있고 최소 두 문제까지 출제가 돼요. 사채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사채는. 자, 그럼 이제 개념부터 정리를 할게요. 부채가 뭐냐 이거죠. 예? 여기서부터 부채가 뭐냐? 부채에 대한 정의. 부채는 기업이 갚는 거죠. 기업이 갚아야 되죠. 자, 뭐로 갚습니까? 돈으로 갚아야죠. 그러면 돈은 현금이죠. 그러면 현금은 자산이죠. 그러면 결국 부채는 자산으로 갚아야 되죠. 그러니까 부채로 인해서 자산이 희생되는 거죠. 희생. 유출되는 거예요. 언제? 앞으로. 미래에. 그러니까 부채로 인해서 자산이 미래에 희생되는 것이다. 그래서 부채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경제적 효익이 미래의 희생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경제적 효익. 자, 경제적 효익은 이건 뭐예요? 경제적 효익은 자산입니다. 그죠? 자산. 자산이 뭐 되는 거야? 미래에 희생되는 거예요. 희생. 부채로 인해서 자산이 유출돼 나가는 거죠. 원래 자산은 기업이 왜 갖고 있죠? 자산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기업이 돈을 벌러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은 돈을 버는 데 이용해야죠. 그런데 이 자산을 돈을 버는 데도 이용을 하지만 부채를 상환하는 데도 이용한다는 거죠. 알았죠? 자, 그럼 이러한 부채는 어떻게 인식할 거냐? 부채의 인식. 그러니까 인식이라고 하는 거 뭐냐? 인식이라는 것은 재무제표에 뭐 하는 거예요? 포착하는 과정이에요. 재무제표상에 뭐라고요? 포착시키는 과정을 인식그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재무제표에 포착시키기 위해서는 장부에 기록을 해야 되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장부 기록이 인식이에요. 자, 그래서 인식은 어떻게 인식이 되느냐라고 하면 지금이 여기입니다. 지금이 현재예요. 지금 현재 부채가 되기 위해서는 사건은 이미 과거에 발생돼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요 지우개 한 달 전에 현금 1,000원 주고 취득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다. 그러면 이 지우개로 인한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의무가 없죠. 왜? 돈 주고 샀잖아요. 돈 주고 샀으면 의무가 없잖아. 그러면 그건 부채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과거 사건이면은 부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과거 사건에 어떤 의무 발생 사건이어야 한다는 거야. 예를 들면 자, 한 달 전에 이 지우개를 1,000원 주고 사면서 대금을 외상으로 했다. 그러면 대금을 외상으로 했으니까 부채 1,000원을 갚아야 될 의무가 생겼지. 그 생긴 의무가 지금 현재까지도 가지고 있는 거죠. 아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과거 의무만 갖고는 안 되고 이 과거 의무가 무슨 의무여야 하냐면 의무 발생이 된 사건이어야 한다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무슨 사건? 의무 발생 사건이다. 그런데 이 의무 발생 사건은 현재 의무가 발생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이 미래의 어떤 다른 사건과 관련성이 있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습니까? 지금 발생한 이 사건이 미래에 어떤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으면 그 사건의 결과를 봐야지만 이 사건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이건 거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과거 사건은 미래 기업의 어떤 행위와 독립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발생해야 돼. 그러니까 과거 사건은 미래 사건과 연관이 있다 없다? 없어야 된다는 거야. 독립적으로 발생되어야 한다는 거야. 알았습니까? 그래서 미래의 행위와는 뭐다? 독립적이다. 알았습니까? 됐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A라는 사건이 여기서 발생을 했는데 이 사건의 결과가 앞으로 이 시점에서 이 결과가 확인이 된다면 이때 이 사건은 현재 의무가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이런 사건을 우리는 잠재적 의무라고 그래요. 무슨 의무? 잠재적 의무. 현재는 의무가 아니다. 그러나 이게 앞으로 의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완전히 뭐다? 별개의 사건이어야 한다는 거야. 알았죠? 자, 현재 의무가 존재돼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 사건의 의무 발생 사건으로 인해서 뭐가 존재한다? 현재 의무가 존재해야 된다. 이때 이 현재 의무는 무슨 의무이어야 하느냐면 경제적 의무이어야 해. 자, 무슨 의무다고요? 경제적 의무일 것. 여기서 경제적 의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경제적이라는 얘기는 돈이잖아요. 경제적은 돈이죠. 그러니까 부채는 돈하고 관련이 있는 의무이어야 한다는 거죠. 알았죠? 됐습니까? 돈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의무면 안 된다는 거야. 돈과 관련이 있는 의무여야 하고 이 경제적 의무는 법적 의무뿐만 아니라 의제 의무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법적 의무라고 하는 건 뭐냐? 법적 의무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에서 제지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의무는 다 대부분의 부채는 법적 의무예요. 그 부채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법으로 고소를 하게 돼요. 사기 맞았다고. 그럼 법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이해갔죠? 그렇지만 법적 의무뿐만 아니라 모두 포함한다? 의제 의무도 포함한다. 그럼 의제 의무가 뭐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의무를 간주하는 거야. 그거는 의무로 본다라고 간주해 주는 간주 의무를 얘기하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끔 만드는 의무. 이해갔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하나의 의무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제 의무는요, 사회 통용상의 의무예요. 사회 뭐라고요? 통용상의 의무가 의제 의무야. 상식적인 의무다 이 소리야.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작년에 A라는 지역에 수재가 발생해서 물난리가 났다고. 그래갖고 그 지역이 물난리가 나갖고 전자제품 다 못 쓰게 생겼잖아. 다 버려야 돼. 근데 그때 그 전자제품을 만든 회사들, 삼성이니 LG니 뭐 이런 회사들이 다 자원봉사를 했어요. 그 지역 가갖고 자기네 제품을 다 공짜로 수리를 다 해줬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 일 많이 있죠. 근데 올해는 A 지역에서 물난리가 난 게 아니라 그 옆 동네에서 물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옆 동네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갖게 되지. 어떤 기대? 아이고 물 들어갔네. 전자제품 다 못 쓰게 생겼는데 그럼 버려 안 버려? 안 버려. 왜? 쟤네들도 작년에 와서 다 공짜로 고쳐줬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고쳐줄 거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된다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의무로 본다는 거죠. 알았습니까? 상대방에게 정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의무도 하나의 의무로 본다. 그것도 부채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충당부채라는 거예요. 무슨 부채라고요? 그런 부채를 충당부채라고 해. 뒤에 가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의무는 지금 갚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갚게 되겠죠. 그래서 미래에 그 의무를 뭐 해줘야 돼? 이행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려면 뭐가 없어져? 경제적 자원이 유출되는 거죠. 기업으로부터 유출돼 나가는 거야. 그래서 미래에는 경제적 자원의 유출 가능해야 된다. 경제적 자원은 자산이야. 자산이 기업으로부터 유출 나가는 거예요. 자산은 유입되는 거고. 자산은 외부에서 돈이 유입돼 들어오는 것이 자산이고 부채는 기업 안에서 유출돼 나가는 걸 부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세 가지가 요건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채권자나 지급 시기나 금액은 채권자나 지급 시기나 금액은 현 시점에서 지금 확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뭐라고요? 확정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여기는 확정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는 확정돼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인가? 아니죠. 대부분의 부채는 다 확정돼 있어. 생각해봐. 채권자가 누구 모르면 확정 안 돼 있으면 누구한테 갚냐 그거를. 그렇잖아요. 돈 받을 사람이 누군지 알지는 못하면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또 지급하는 날짜도 모른다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확정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의 부채는 확정이 안 돼 있다는 거야. 알았습니까? 예. 여기 있는 이 금액은 확정돼 있지는 않지만 뭐는 가능해야 돼. 이거는 측정은 가능해야지. 부채 금액을 측정할 수 없다는 장부의 기록을 못 하니까. 알았습니까? 예.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부채 측정입니다. 부채는 어떻게 측정할 거냐라고 하는 거야. 평가, 부채의 평가. 부채는 어떻게 평가할 거냐? 원칙은 부채는 내가 갚기로 한 금액을 부채의 금액으로 하면 돼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갚기로 한 건 언제 갚아? 만기 때 갚아야 되겠지? 그래서 만기 지급액. 자, 뭐라고요? 만기 지급액. 만기 지급액이 부채의 금액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명목가치라 그래. 이런 금액을 뭐라고 한다고요? 명목가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다 만기 지급액이 부채의 가격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만기가 12개월 이내가 아니라 만기가 장기인 경우도 있죠. 그렇습니까? 내가 3년 뒤에 갚기로 했다는 거야. 그럼 3년 뒤가 만기인데 그럼 그 금액 안에는 원금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야. 이자가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원칙은 만기 지급액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지급액이 장기간에 걸쳐 지급되는 경우에 장기성 채무는 무슨 채무는? 장기성 채무는 뭐로 평가해야 돼?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해야 돼.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머리 아픈 친구로 갑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 그거는 현재 가치로 해야 돼. 그럼 여기 현재 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현재 가치는 할부금 총액에서 뭘 빼야 돼? 이자를 빼면 이게 뭐가 나와? 현재 가치가 나온다는 거야. 알았어요? 현재 가치로 평가해 줘야 돼.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보세요. 자, 지금 현금 매매 가격은 100원이다. 지금 사고 파는 데는 가격이 얼마라고요? 100원인데 돈이 없으니까 이거를 3년간 분할하는 조건으로 1년에 40원씩 분할하기로 하고 취득했다. 그럼 내가 대금을 3년에 걸쳐서 지급해야 되죠. 그러면 할부금 총액은 총 얼마야? 120원이지? 120원이 할부금 총액이죠? 그럼 이거를 부채 금액으로 하느냐 이거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이 금액 안에는 이자가 들어있다는 거야. 이자를 빼야 나머지가 부채 가격이야. 이해갔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이 100원이 현재 가치지? 이게 미래 가치지?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의 차이는 이자로 인식해야 되는 거야. 그럼 부채의 금액은 얼마로 해줘야 돼? 부채의 금액은 100원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120원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알았습니까? 됐죠? 그러니까 무조건 만기 지급액이 부채의 금액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원칙적으로 만기 지급액이 부채 금액이지만 만기가 12개월 이내로 돌아오면 기간이 짧죠? 이런 경우에는 이자가 중요하지 않잖아. 그러면 그냥 그건 만기 지급액을 부채 금액으로 하지만 12개월 초과하여 지급하라는 경우에는 이자를 계산해야 돼, 안 해야 돼? 계산해야 된다는 거야. 알았습니까? 다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도 100원인데 3년 뒤에도 100원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다니까.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지금도 100원인데 3년 뒤에도 100원이야.
그럼 여기는 아예 이자가 안 들었다는 거지.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 이런 경우에는 현재 가치 평가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100원이 100원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현재 가치 평가가 안 되는 게 있어. 자, 현재 가치 평가를 하지 않는 거 누구냐? 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돼? 이거를 애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지금 100원이 3년 뒤에도 100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럼 우리 주변에 이자 안 들어있는 걸 한번 생각해봐. 대표적인 게 보증금이야. 그래요? 내가 예를 들어서 건물주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어. 에? 보증금 1억 계약하고 3년 계약. 그럼 지금 1억 내고 3년 뒤에 내가 이사 가야 되지. 그럼 이사 갈 때는 얼마 받아가지고 가? 보증금 빼갖고 가야지. 얼마? 1억. 이자 달라고 우기면 돼, 안 돼? 에? 아, 그냥 우겨서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예, 그건 무식한 거지요. 예. 이해갔죠? 그런 경우는 안 된다 이 소리야. 알았습니까? 알았죠? 그래서 그 보증금 같은 경우는 현재 가치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보증금이 임차 보증금, 임대 보증금, 전신 전화 가입 보증금,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 예? 보증금 굉장히 많아. 영업 보증금, 하자 보증금 많아요. 그런 건 다 안 됩니다. 예, 그다음 장기성 선급금, 장기 선급금과 선수금. 여러분들 선급금, 선수금은 뭐야? 선급금, 선수금은 계약금이지. 일반적으로 계약금 안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근데요, 장기간인 경우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계약 기간이 장기간이다. 그런 경우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알았죠?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 더, 세 번째. 이연 법인세, 자산과 부채. 자, 여러분들 이연 법인세는 세금이죠. 그죠? 법인세를 이연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지 않고 언제 낸다는 거예요, 법인세가. 내년, 내후년, 그 후년. 미래에 가서 납부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그 금액 안에 이자가 들어있을까, 안 들어있을까? 안 들어있다고. 세금 안에는 이자가 들어있으면 안 돼. 아, 생각해봐라. 세금 내는 것도 지금 약 올라 죽겠는데 거기다 이자까지 받아 처먹으면 되겠냐? 돼, 안 돼? 안 되죠? 요즘 지금 세금 엄청 많이 지금 납부한다고 지금 난리가 났죠? 그래, 안 그래요? 예. 야, 그만 여기까지. 더 이상 정치 얘기를 하면 또 그러니까 세금 안에는 이자가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알았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그래. 이상하다. 나 10일 날 납부해야 되는데 10일 날 잊어먹고 못 내서 그 다음 날 가니까 10% 받던데. 그거는 이자가 아니야. 뭐야? 그거는 벌금이에요. 약속 위반 벌금이지 이자가 아니에요. 가산세라 그러죠? 가산세는 벌금의 일종이야. 알았죠? 그 정도만 알면 되고. 자, 네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부채 분류. 자, 부채는 어떻게 분류할 거냐?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부채를 2구분하고 있어요. 부채를 몇 구분으로 분류한다고요? 2구분.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야. 2구분이라는 얘기는 두 개로 구분한다는 거야. 그렇죠? 어떻게 구분하죠? 부채는 유동 아니면 비유동. 둘 중에 하나로 구분해.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이걸 2구분이라 그래. 몇 구분이라 그런다고요? 2구분법 이래. 알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2구분을 하는 기준이 누구냐? 기준은 일반적으로 12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산은 실현시키는 거야. 자산은 수익으로 실현하는 거지. 근데 부채는 실현한다 그러면 안 돼. 부채는 결제하는 거지. 갚는 거잖아. 그래서 부채는 결제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12개월 기준. 대부분의 부채는 12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12개월 이내에 그러면 유동부채, 12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면 비유동부채 이렇게 분류한다고요. 알았죠? 근데 12개월을 적용하지 않는 부채도 있어요. 12개월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채는 정상 영업주기 내에 지급하는 부채예요. 뭐라고요? 정상 영업주기 기준, 정상 영업주기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정상 영업주기 기준은 12개월을 초과하여 결제하더라도 유동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됐습니까? 12개월을 초과하여 결제해도 뭐라고요? 유동으로 분류한다고. 정상 영업주기. 그럼 정상 영업주기는 뭘까? 우리 정상 영업주기는 현금을 투입해서 그 투입된 현금이 다시 나한테로 현금으로 들어오는 주기. 현금으로 회수되는 주기. 어떤 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회사도 있지만 아주 짧은 기간 내에 현금을 회수하는 그런 기업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제가 빵 만드는 회사다. 그러면 빵 만들어 밀가루 사서 빵 만들어서 팔아서 돈 회수하지? 얼마나 걸려야 돼? 그냥 하루 이틀이면 다 끝나죠? 이렇게 짧은 회사도 있어요. 그런데 건설회사 같은 경우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건축 자재를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어떻게 했어? 외상으로 샀다고. 이해갔습니까? 그러면 그거 외상값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갚아야 돼. 돈이 있어야 갚지. 외상으로 샀으니까 돈이 없잖아. 그러면 돈은 언제 생기지? 건물을 신축해서 분양해야 돈 생기지. 얼마나 걸리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죠? 그래 안 그래요?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지? 그죠? 그 기간 안에 갚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건설회사에서 지급하는 매입채무 이런 것들은 12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유동으로 분류한다는 거야. 알았습니까? 그래서 매입채무 뭐라고요? 매입채무가 뭐예요? 외상 매입금, 지급어음 이게 매입채무잖아. 그죠? 그 다음에 영업 관련 비용, 영업 관련 비용, 영업 관련 미지급 비용. 자, 미지급 비용은 비용 맞지? 부채 맞지? 미지급은 부채야. 그러니까 영업과 관련이 있는 미지급 비용.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정상 영업주기 내에 결제되는 것으로 봐. 그래서 얘네들은 12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더라도 유동으로 분류한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다음의 경우 요 유동으로 분류하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 유동 자산이야. 다음의 경우는 유동입니다. 몇 가지가 있느냐면 네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네 가지. 요 네 가지의 경우는 유동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네, 이거는 우리 교재 372쪽에 있어요. 372쪽을 보면 돼. 내가 안 쓸 겁니다. 우리 372쪽 보세요. 자, 372쪽에 보면 부채 분류 그래가지고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라고 나오죠. 예, 다음의 경우에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있나요? 예, 요거는 묶어서 별표시 중요합니다. 우리 자산도 마찬가지였죠. 자산도 다음의 경우에는 유동자산이다. 네 가지가 있었거든요. 자, 여기 잠깐만 자산부터 설명할게요. 자산은 네 가지야. 여기 좀 쳐다봐요. 네 가지. 첫째, 정상 영업주기 내에 판매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다. 두 번째, 주로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세 번째,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하기로 되어 있다. 네 번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교환이나 부채를 상환하는 데 이용하죠. 그러면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럼 유동이야. 에? 그러면 유동 부채는 네 가지. 자, 책 보시면 돼. 첫째, 책 보세요. 첫째, 기억. 정상 영업주기 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면 정상 영업주기가 12개월을 초과하면 그래도 유동이다. 이해갔어요? 두 번째,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유동. 세 번째, 주로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세 번째는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거든요. 자, 보세요. 자, 여기서 3월 1일 날 18개월로 장기 차입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기간이 18개월이니까 12개월 초과하죠. 그럼 이거는 유동이야, 비유동이야? 비유동이라고. 그죠? 비유동으로 탄생을 했어. 근데 3월 1일부터 해서 날짜가 지나서
12월 31일 결산이 됐다고, 보고일이 됐다고. 그럼 몇 개월 지났어 지금? 10개월 지났지? 그럼 앞으로 보고기간 후 몇 개월 남았어? 8개월밖에 안 남았지? 그러면 생겨날 때는 비유동으로 생겨났지만 보고기간이 지나면서는 뭐로 바뀌었어? 유동으로 바뀐 거지. 이해갔어요? 그럼 이거는 유동부채가 된다는 거예요. 비유동부채가 아니야. 이런 부채를 뭐라고 하냐면 장기성 유동부채, 유동성 장기부채. 다시 뭐라고요? 유동성 장기부채. 거기다 써요. 세 번째다가 유동성 장기부채.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장기부채는 부채예요. 유동부채예요. 알았죠?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자, 여러분들 부채는 부채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한테 있어? 부채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는 채권자한테 있어, 채무자한테 있어? 채권자한테 있지. 채무자는 그런 권리가 있으면 돼, 안 돼? 아, 그런 권리 있으면 계속 연기하게.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부채 결제를 무조건적인 결제를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어떻게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야 돼. 그래야 유동이 돼. 알았죠? 자, 그래서 우리 부채는 첫째 금방 설명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을 하고요. 두 번째는요. 부채 성격에 따라 부채가 어떤 성격을 가졌냐에 따라서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 이렇게 분류도 합니다. 이것도 아주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럼 우리는 금융, 비금융을 분리할 줄 알아야 되지. 구분할 수 있어야죠. 어떻게 구분하죠? 비금융을 생각하면 되죠. 우리 비금융은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 네 가지가 있죠. 자, 따라합니다. 선세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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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은 선급, 선수. 선급, 선수라는 말이 들어가면 다 비금융자산, 비금융으로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세금. 세금. 여러 가지 있죠.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그런 세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은 뭐예요? 충당부채. 이거 지난번에 다 설명한 거야. 충당부채. 그 다음에 실물자산. 실물자산은 실물이 있는 자산이지. 에? 실물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야? 부동산. 토지, 건물, 실물이 있는 거, 차량, 기계장치, 재고자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알았습니까?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외워요? 선세충실. 얘네들은 비금융자산이다. 비금융이다. 알았죠? 그렇게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채에는 확정부채라는 것이 있고요. 추정부채라는 것이 있어요. 자, 무슨 부채가 있다고요? 확정부채와 추정부채. 여기서 확정, 추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확정은 이거. 채권자, 지급시기, 금액이 모두 있다. 이 세 가지가 확정되어 있다. 그걸 확정부채 그래. 이해갔죠? 그럼 추정부채는요? 추정부채는 채권자, 지급시기,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확정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추정해야 된다는 거야. 확정이 안 돼 있으니까 그거를 미확정부채 이렇게 얘기한다고. 됐어요? 그럼 여기 미확정에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게 누구냐면 충당부채. 자, 무슨 부채요?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이렇게 나눠져요.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보세요. 이 충당부채는 부채의 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거야. 충당부채는 보세요. 여기 충당부채는 사건은 과거 사건이고 의무는 현재 의무고 미래에 부채를 이행하기 위해서 경제적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금액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충당부채. 알았습니까? 그럼 우발부채는 이거는
부채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건은 과거 사건인데 의무가 현재 의무가 아니야. 무슨 의무야? 잠재적 의무야. 무슨 의무라고요? 잠재적 의무. 야, 이게 잠재적 의무가 뭐냐? 잠재적 의무. 뭐야 이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의무가 자빠져 자고 있다 이 소리예요. 알았죠? 지금 여기 자빠져 자고 있는 사람이 있죠? 한 사람. 쓸데없이 눈 감고 있어요. 뭔 그렇게 생각이 깊은지. 자, 여기 잠재적 의무는 잠자고 있는 거야. 알았죠? 이렇게 잠자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뜨면 그때부터 현재 의무가 되는 거야. 근데 잠을 자고 있다가 그냥 계속해서 그냥 눈을 감고 잠을 잔다. 그러면 이거는 영원히 그냥 부채가 안 되는 거지. 알았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잠자고 있는지 눈 뜨고 있는지를 가서 검사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렇지. 지속적으로 검사를 해야 돼. 알았죠? 지속적으로 가서 눈 떴나 안 떴나를 딱 봐. 갖고 눈 감고 있다 그러면 그냥 와. 근데 갑자기 가보니까 눈을 뜨고 있더라. 그러면 이놈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부채가 된 거야. 그런 게 이제 충당 부채가 돼. 그러니까 우발 부채는 현재는 부채가 아니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평가를 하면 부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불확실한 부채. 알았습니까?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우발 부채라고 한다는 거야. 알았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확정 부채하고 충당 부채 얘네 둘은 확정 부채와 충당 부채 얘네 둘은 재무제표에 부채로 표시를 합니다. 부채예요. 알았죠? 그런데 얘는 재무제표에 표시하면 안 돼요. 부채가 아니니까. 그래서 얘는 뭐로? 주석으로 공시를 해야. 주석으로 알려줘야 돼. 알았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우발부채는 부채가 아니죠. 앞으로 부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 우발부채는 우리 투자자들한테 정보 이용자들한테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에? 아, 왜 째려봐? 알려주냐 안 알려주냐 그거 물어보는데 왜 째려봐? 알려줘야지. 왜 알려주냐면 우리 투자를 할 때 투자할 때 잘못 투자를 하면 손해볼 수 있다. 그러니까 투자하는 데 참고해라. 그러고 알려주는 거야.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 우발부채는 주석으로 공시하는 사례가 많아요. 가급적이면 다 알려줘야 돼요.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여기는 이제 발생 가능성이에요. 발생 가능성이고, 여기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여기는 금액은 신뢰성 있게 추정이 불가능하다. 첫째, 발생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도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안 돼. 높다 그래야 돼. 매우 높다 그러면 이건 80%를 초과하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높다. 이거는 50%를 초과하면 되는 거예요. 매우 높다 그러면 안 되고 그냥 높다. 알겠죠? 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 금액도 알 수 있다. 발생 가능성도 높고 금액도 알 수 있다. 요거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충당부채가 되는 거야. 이게 뭐가 된다고요? 이걸 충당부채라 그래요. 됐죠? 발생 가능성은 높지만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거는 우발부채가 되는 거야. 우발부채는 항상 어떻게 해줘야 돼? 우발부채는 항상 주석으로 알려줘야 돼. 됐죠? 두 번째,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다. 높다, 높지 않다. 높지 않다. 금액은 알 수 있다.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금액은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그래도 우발부채로 알려줘야 돼. 그래서 무슨 부채라고요? 우발부채로 알려줘야 돼. 주석사항입니다. 됐죠?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 금액도 모른다. 그래도 알려줘야 돼. 그래도 알려줘야 돼. 참고하라고. 알겠습니까? 이것도 우발부채를 알려줘야 돼. 주석으로 알려줘야 되고. 세 번째,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다. 희박하다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알려둬도 되고 안 알려둬도 돼요. 주석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알았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그 다음, 그럼 우발부채와 반대가 누굴까? 우발부채의 반대는 누구 개념이지? 우발자산이죠. 우발부채는 반대가 우발자산이야? 그럼 우발자산이란 지금은 자산이 아니지만 앞으로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알았습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우발자산. 그럼 여러분들 우발자산은 투자자들한테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에? 이거는 알려주면 안 돼. 이거를 알려주면은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 투기를 해버려.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발부채는 손해가 날 수 있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되고, 우발자산은 좋은 거잖아. 근데 이거는 좋은 거지만 확실치는 않잖아. 괜히 알려줬다가 안 돼버리면은 투자한 사람들이 잘못 투자를 했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안 알려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요, 자산으로 인식한다, 안 한다?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자산 인식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얘는 발생 가능성이 높다면 이때만 주석으로 알려줘. 자산으로 알리는 게 아니야. 주석으로 알려주는 거야. 알았습니까? 그러면 얘는 우발자산은 자산이 안 되나? 아니요, 돼요. 언제? 그럼 자산이 되는 시점은 언제? 확실하다면, 확실 또는 확정됐다면. 알았어요? 확실시되거나 확정됐다면 이때는 수익과 자산을 인식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우발부채도 부채가 될 수 있고 우발자산도 자산이 될 수 있다. 알았습니까? 미래에 가서는. 됐죠?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우리 문제를 좀 풀고 갈게요. 이론 얘기를 하니까는요, 너무 많이 그 눈을 깜빡이는 사람들이 많네요. 계산 문제 할 때는 뭐 계산하고 막 이러니까 괜찮은데, 근데 이론도 사실은 내가 재밌게 하는데, 아닌가? 그냥 재밌게 한다. 재밌게 듣는 사람은 저랑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강의라는 게 나 혼자 와서 강의하면 이거는 강의가 아니에요. 강의를 듣는 사람하고 강의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적극적인 대화가 필요한 거지. 어떤 대화? 수업에 관한 대화를 하는 거야. 내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야지만 이게 졸지 않지. 그냥 너 혼자 얘기해라. 나는 나 그냥 혼자 공상할게. 그럼 이게 졸리가 조는 거야. 그러니까 이론은 참 하기가 힘들어요. 왜? 이 강사는 떠들어야 되잖아. 수험생은 그냥 귀로 듣기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자장가로 들린다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적극적으로 저랑 대화를 하려고 생각을 하셔야 돼. 알았어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어디 보냐면 문제 1번. 이론 문제입니다. 375쪽에 1번입니다. 부채의 특징 그리고 인식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야지. 네, 맞았죠? 2번. 현재의 의무에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어도 기업이 당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가지게 되는 의제의 의무는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에? 포함한다. 아까 얘기했잖아. 의제의 의무 여기 다 있잖아요. 법적 의무뿐만 아니라 경제적 의무도 다 포함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세 번째. 부채의 청구권자, 채권자의 채권자. 부채의 청구권자는 당해 기업이 외의 제3자 밑줄. 제3자. 제3자면 되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채권자는 제3자는 다 되는 거야. 알았습니까? 자, 종업원은 청구권자가 될 수 있지만 주주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틀린 거야. 다 된다니까. 종업원도 채권자가 되고 주주도 채권자가 되는 거야. 알았어요? 다 됩니다.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회사를 경영하는 대표이사는 채권자가 돼요, 안 돼요?
다 되니까 다 된다니까. 채권자가 되는 거야, 경영자도. 그러면 만약에 경영자가 채권자가 안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기 잠깐. 경영자는 채권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경영자는 절대로 기업에 돈 빌려주면 안 돼. 그거 띠킨다. 돈 빌려주면 안 되죠? 근데 우리 경영을 하면서 경영자들이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사례가 상당히 있거든요.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그다음. 자, 4번에 매입 채무 그리고 종업원 및 그 밖의 영업원가에 대한 미지급 비용 등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결제일이 도래하여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맞죠? 예, 그다음 이행되어야 할 의무, 즉 채무액이 현재의 시점에서 반드시 확정되어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맞죠? 그다음 2번입니다.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 중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에 과거 사건으로 생긴 현재 의무를 수반하더라도 금액을 추정해야 한다면 부채가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 금액은 측정 가능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추정 부채는 부채로 보지.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죠. 그죠? 그래도 부채로 인식한다. 이래야 되는 거야. 자, 그다음 2번. 부채의 특성상 의무는 부채 의무를 말하는 거야. 의무는 정상적인 거래 실무나 관행 또는 원활한 거래 관계를 유지하거나 또는 공평한 거래를 하려는 의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데서도 의무는 발생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이겠죠? 이게 이제 간주 의무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게 의제 의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3번에 부채에 있어 의무는 일반적으로 특정 자산이 인도될 때, 그러니까 자산이 인도될 때 의무가 생긴다 이 소리야. 이해갔습니까? 그리고 또 기업이 자산을 획득하기 위한 그게 밑줄 쳐봐요. 취소 불능 약정을 체결할 때 발생한다 이 소리지.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잠깐만 쳐다봐요. 자, 잠깐만. 어렵죠 말이? 그러니까 설명을 들어야죠. 어려우니까. 잘 들어봐봐요. 자, 지금 여기 사람이 이 분필을 파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갔어. 저기 사장님, 나 이거 분필을 좀 사야 되는데 돈이 없거든요. 외상으로 되나요? 외상 된대요. 그럼 하나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 자산을 인도받았어요. 자산을 인도받으면 부채가 생기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얘기라고. 자산이 인도될 때 부채가 생긴다는 거예요. 의무가. 알았죠? 그럼 자산이 인도받지 않으면 부채가 안 생기는 거야. 봐봐. 자, 사장님, 이거 외상도 되나요? 된대.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일주일 뒤에 와서 살게요. 의무가 생겼어, 안 생겼어? 안 생겼잖아. 자산을 인도받지 않았으니까 의무가 안 생긴 거야. 알았죠? 네, 또 갔어. 일주일 뒤에 가서 또 다시 물어봤어요. 저기 그거 일주일 뒤에 그거 보니까 오니까 뭐 해준다고 했던데 지금도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래. 아, 예. 외상 드릴게요. 그래서 아, 그럼요. 제가 한 달 뒤에 다시 올게요. 약 올라 안 약 올라?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래. 잠깐 들어와 봐요. 예, 왜요? 그랬더니 그러면 한 달 뒤에 와서 살 거예요? 네. 그러면 계약서 쓰세요. 계약서 써서 한 달 뒤에 요 분필을 분명히 사겠다. 근데 이 계약은 취소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약정이 들어있다는 거야. 그런 계약서를 썼다는 거야. 쓰고 나왔어. 자산 인도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도 의무는 생겨 안 생겨? 생겨. 한 달 뒤에 가서 의무는 생기는 거야. 내가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안 살 거예요. 이러면 돼 안 돼?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산을 인도받지 않았어도 이러한 계약이 되어 있다면 의무는 발생한다는 거지. 알아들었습니까? 자, 그 다음 4번에 자, 부채의 특성상 의무는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나 법규에 따라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법적 의무라는 거야. 알았습니까? 그 다음 5번에 부채의 현재 의무는 기업의 아주 중요한 말 나왔네요. 그게 밑줄 쳐요. 기업의 미래 행위와는 어떻게 독립적으로 발생해야 된다는 거지? 그죠? 미래 행위와 어떤 연관이 있어서 발생하면 안 되는 거야. 연관이 있으면 어떻게 돼? 그때 가봐야 되는 거야. 그런 의무를 잠재적 의무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 의무가 잠재적이야. 그때 가봐야 된다고.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3번.
자, 다음 중 금융부채에 속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금융부채를 고르려고 하면 애로사항이 많아. 이게 금융인지 아닌지 잘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금융을 지우는 거예요. 선세충시를 지우면 나머지가 금융이에요. 그래서 선세충시를 지우세요. 선수금, 세금, 소득세, 법인세, 세금 있잖아. 충당부채 없죠? 실물자산, 부동산, 건물, 토지 이런 거 없죠? 그러면 이제 두 개 남았네. 누구야? 매입채무하고 사채. 얘가 금융부채가 되는 거죠. 답은 2번이 답이죠. 예? 자,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가서 379쪽. 379쪽이 아니라 377쪽에 377쪽에 충당부채 측정이라고 나왔죠. 요거는 별 표시해 놓고 읽으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 이론으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읽어줘야 돼.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자, 문제 4번입니다. 379쪽에 문제 4번에 자, 과거 사건의 결과 현재 의무가 존재하는 부채로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 이거. 그죠? 충당부채가 어디야? 요게 충당부채지? 그러니까 몇 번이야? 예? 기억이 되는 겁니다. 1번이죠. 답은. 자,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가서 5번입니다. 자,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래. 옳은 것. 1번.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는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되지 않고 틀렸지 벌써? 왜? 충당부채는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하고 우발부채는 주석으로 표시하는 거지. 그죠? 틀렸고요. 2번.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 자, 보세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 이건 이거죠. 그럼 얘는 이거 두 개지. 얘 아니면 얘지. 유출 가능성이 높다 그랬으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얘 아니면 얘가 답이야? 뒤에 뭐라 그랬어요? 금액을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그랬으니까 얘지.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맞나? 그럼 그건 답이야. 옳은 답이야. 답은 2번이야. 그럼 3번은 왜 틀렸을까? 보세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야 봐봐.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거죠? 그럼 높지 않은 경우는 둘이지. 둘 다 우발부채지. 근데 그게 뭐라 했어? 끝머리에.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틀린 거야. 우발부채로 인식한다 그래야지. 에? 4번은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그랬지. 봐봐. 그러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하지 않으면 얘잖아. 얘는 가능하잖아. 가능하지 않으면 얘지. 그럼 얘는 뭐야? 우발부채로 가야 되지. 뭐라 그랬어? 끝머리에. 충당부채로 인식한다는 게 틀린 거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 마지막. 금액이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하더라도 가능하면 이거지. 얘 아니면 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라 했어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는 얘잖아. 그럼 얘하고 얘가 만난 거니까 이거지. 근데 뭐라 그랬어? 공시하지. 얘를 얘기했으니까 틀렸지. 공시한다. 우발부채로 이렇게 해야지. 그렇죠? 예, 그 다음 6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 그랬죠?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 의무를 보고기간 말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출액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 미출처요. 충당부채는 항상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할 금액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상황에 따라 당연히 달라집니다. 충당부채를 인식할 때는 그 상황에 따라 판단을 다시 해야 돼. 알았습니까? 그 다음 3번에 화폐 시간 가치의 영향이 중요한 경우에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 가치로 측정한다. 충당부채는 미래 금액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가치로 측정을 해야 돼요. 자, 여기 잠깐 볼래요? 현재 가치로 측정한다 그러면 항상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현재 가치로 측정하면 뭐가 들어있는 거야? 이자가 들어있는 거란 말이야. 여기 봐. 이자가 없는 거는 얘네들이지. 얘는 다 이자가 있는 거잖아. 현재 가치 측정하는 거는 이자가 들어있으니까 현재 가치 측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충당부채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자가 들어있는 거란 말이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현재 가치란 말이야. 알았어요? 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4번에 할인율 미칠치고요. 할인율은 이자율이랑 같은 말이에요. 할인율은 부채의 특이한 위험과 화폐 시간에 대한 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에 반영한 세전 이율이다. 미출 세전 이율. 이게 중요한 말이야.
이게 지금 우리 문제에서 2번 나왔어요. 이 문제가 지금 올해 나온 거예요. 올해 23회 때 나온 거죠. 그 전에도 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는 뭐라고 나왔냐? 세후이율이다 이렇게 틀린 지문으로 나왔다고. 세전 이율이에요. 됐죠?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율은 전부 다 무슨 이율이야? 다 세전 이율이야. 세후 이율은 없어. 알았죠? 자, 그다음 5번에 예상되는 자산 처분 이익은 충당 부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틀렸어요. 예상되는 처분 이익은 충당 부채를 측정할 때 어떤 경우라도 고려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예상 처분 이익이라 그랬죠? 자, 여기 쳐다보세요. 이거 설명하고 이제 쉬는 시간 가질 거예요. 보세요. 자, 우리가 여기서 A라는 시설을 합니다. 이 시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에요. 왜? 환경을 오염시키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이거 시설할 때는 꼭 어떻게 구청 가서 허가받아 시설해야 돼. 그 구청 갔어요. 저기요, 내가 이런 시설을 할 건데 좀 허락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이거요 법으로 강제하고 있어요. 복구 안 하면 벌금 맞아요. 그래도 하실 거예요? 네. 얼마나 쓸 건데요? 3년. 그러면 3년 뒤에 가서 꼭 복구하세요.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 허락을 받았다고. 그래갖고 시설하는데 1,000원 들어갔어. 이해갔습니까? 근데 3년 뒤에 이거를 복구해줘야 되지. 복구하는데 500원 들어간다고. 이게 복구 비용이야. 그럼 이 500원은 미래 가치잖아. 이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 이자가 들어있단 말이야. 3년 동안의 이자가. 그래서 이 500원을 현재 가치로 평가해야지. 그럼 이자를 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충당부채 안에는 항상 이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해야 돼. 500원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았죠? 자, 근데 500원을 평가하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시설을 여기 와서 뭐 한다면, 복구한다면 제거시켜야지. 그러면 여기서 폐기물 나와 안 나와? 폐기물을 팔았더니 100원이 나올 거다 이 얘기야. 그럼 이 100원이 예상되는 처분 이익이야. 복구할 때 예상되는 처분 이익이 100원 나올 거다. 그러면 이 금액을 충당부채를 설정할 때 빼고 하자. 그럼 400원만 하자. 어차피 수익이 100원 생길 거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 소리야. 알았어요? 그래서 예상되는 처분 이익은 충당부채를 설정할 때 어떤 경우라도 고려하면 안 돼. 알았죠? 그냥 500원으로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그때 가봐야 하는 거지. 100원 나온지 안 돼 어떻게 알아. 알았죠?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